여러분, 재벌 상류층이 단 하루 만에 거지가 되었다니 믿겨지시나요? 어제까지만 해도 초호화 생활을 즐기던 태국의 재벌들이 순식간에 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한국 투자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태국에서 자금을 대거 철수하면서 태국 경제가 휘청이기 시작한 겁니다. 태국에서 몇 세대에 걸쳐 엄청난 부를 쌓아온 한 상류층 가문, 이른바 하이소 집안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그 집안의 딸은 매일같이 대저택에서 눈을 뜨고 블랙 아이보리 커피를 즐기며 여유로운 하루를 보냈다고 해요. 남 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죠. 그 완벽했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덮치면서 태국 상류층의 근간을 이루던 재벌들이 하나둘씩 무너졌고 결국 그 딸도 거리로 내몰리게 됐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몰락의 배경에 한국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태국 상류층을 이렇게 몰락시킨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발밑에 있는 대리석 바닥에 대해선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매끈한 그 바닥은 제가 태어난 그날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당연했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린입니다. 저는 방콕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동네 중 한 곳에 자리 잡은 마치 하얀 궁전 같은 저택에서 자랐습니다. 매일 아침 정원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 정원에선 희귀한 난초들이 1년 내내 피어 있었고 분수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나린 아가씨, 아침 준비됐습니다. 우리의 가정부장 피녹이 제 방 문 밖에서 늘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른 애들이 학교에 가려고 서둘러 버스를 타는 동안 저는 항상 검은색 메르세데스를 타고 갔죠. 제 옷장은 다른 사람들의 아파트보다 더 컸습니다. 디자이너 옷들로 가득 찼는데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있는 옷들도 많았습니다. 가격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다음 날엔 제 옷장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엄마는 그걸 우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두가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제 성 때문이었죠. 저희 성은 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름 중 하나였거든요. 선생님들은 저를 보면 유난히 밝게 웃으셨고 친구들도 항상 제 스터디 그룹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프리미엄 테이블이라고 불리는 자리에서 다른 부유한 집안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수입 과자를 먹었고 다른 아이들은 멀리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주말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금요일 밤이면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주식과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누가 무엇을 샀는지 어디에 다녀왔는지에 대해 수다를 떠는 화려한 저녁 파티가 열렸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드레스를 입고 앉아 수입 초콜릿 케이크를 쿡쿡 찔러가며 먹었죠. 재미는 없었지만 원래 삶이 이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의 서재는 마치 성공의 박물관 같았습니다. 벽에는 상장과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빠가 총리들과 악수하는 모습, 새 건물의 개관식에서 테이프를 자르는 모습, 자선 행사에서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아빠는 늘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린, 이게 내가 물려받을 유산이야. 언젠가 이 모든 게 내 책임이 될 거야. 하지만 사람이 한 번도 바깥 세상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신이 거품 속에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법이에요. 그 거품에 금이 가기 시작할 때까지요. 처음 뭔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느꼈던 건 마치 멀리서 폭풍이 다가오는 걸 지켜보는 것처럼 미묘했습니다. 아빠는 서재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많아졌고 닫힌 문 너머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전화는 이상한 시간에 울렸고 아빠는 걱정이 담긴 목소리로 방을 오가며 통화하곤 했습니다. 엄마의 유명한 정원 파티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엄마는 두통이 있다거나 날씨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엄마가 쇼핑할 때 가격표를 확인하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전엔 절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집 안 직원들은 아무도 안 듣는 줄 알고 복도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그 대화는 바로 멈췄죠. 학교에서도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던 리사가 갑자기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요. 제가 리사에 대해 물어보면 사람들은 그냥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푸켓에 있던 별장을 팔았고
누군가는 매년 가던 일본 스키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게 폭풍 전야의 첫 빗방울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던 부와 지위, 그리고 삶의 방식이 저녁 파티에서 쓰던 크리스탈 잔만큼이나 깨지기 쉬운 것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가 더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자라면 바닥에 생긴 금을 보는 법을 배우지 못해요. 폭풍에 대비하는 법도 배우지 못하죠. 그저 춤을 추면서 음악이 멈추지 않을 거라고 믿을 뿐이죠. 처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건 아빠가 제 생일 저녁에 오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아빠는 그동안 한 번도 제 생일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빠는 서재에 틀어박혀서 낮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분위기를 좋게 만들려고 제일 좋아하는 코코넛 케이크에 촛불을 켰지만 식탁 맨 앞자리에 비어있는 아빠의 자리는 마치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빠 서재에서 신문을 발견했습니다. 일면에 빨간 화살표들이 아래로 향해 있었고 통화 위기나 시장 붕괴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무서웠습니다. 우리 돈, 즉 바트화가 빠르게 가치를 잃고 있었습니다. 태국 기업에 수십억을 투자했던 한국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기 시작했거든요. 제 친구 민진의 가족이 제일 먼저 떠난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학교 근처의 멋진 집을 정리하고 일주일 만에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아빠가 더 이상 태국은 투자하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하셨어. 민지가 저랑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진의 가족 차가 떠나는 걸 보면서 앞으로 몇 명의 친구들을 더 잃게 될지 걱정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변화가 빨리 찾아왔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아예 학교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이 비싼 학비를 더는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죠. 또 어떤 애들은 평소 들고 다니던 디자이너, 가방이나 새 휴대폰 없이 학교에 왔습니다. 한때 반짝이는 고급차들로 가득 찼던 주차장은 주마다 점점 비어갔습니다. 집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매번 신선한 꽃을 집 안 곳곳에 주문하지 않았고 대리석 저택을 늘 깨끗이 유지해주던 많은 가사 도우미들도 이제 2명만 남았습니다. 사소한 변화일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항상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조금씩 금이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빠가 서재에서 삼촌과 언쟁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해변집을 팔아야 해. 아빠가 몹시 힘들어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싱가포르 콘도도 아마 팔아야 할지도 몰라. 삼촌은 욕을 하면서 대출금이랑 이자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저는 아빠랑 삼촌이 돈 문제로 싸우는 걸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집은 항상 돈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불안감이 마치 무더운 방콕의 습기처럼 공기 중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위기는 우리 같은 부유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운전기사인 쿤 차이 아저씨는 여동생이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아 직장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망고 찹쌀밥을 팔던 길거리 상인은 재료값이 매주 오르기 때문에 가격을 3번이나 올려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두가 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저희보다 떨어질 여지가 적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동네에도 매물이라는 팻말이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큰 집에 살던 와타나스 가족도 어느 날 밤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투자로 모든 걸 잃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황금빛 대문과 잘 다듬어진 정원을 자랑하던 그 멋진 집은 이제 비어있고 조용했습니다. 제 용도는 절반으로 줄고 또다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공장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가족들이 먹을 것을 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제가 보던 잡지들은 쇼핑 조언과 연예인 가십으로 가득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고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현실이 제가 누리던 특권 속으로 억지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 같았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로운 문제들이 생겨났습니다. 은행들은 문을 닫고 걱정에 찬 사람들로 가득 찬 줄이 은행 앞에 늘어섰습니다. 우리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모든 것이 더 비싸졌습니다. 아빠는 긴급한 비즈니스 회의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엄마는 더 이상 그녀의 유명한 저녁 파티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 전체가 눈앞에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부모님이 아래층에서 걱정스레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세계가 변하고 있었고 익숙하지 않은 무언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 변화는 제가 비싼 교육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저에게 가르쳐 줄 거였습니다. 삶, 정의,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 말이죠. 처음엔 거리가 평소와 다름없이 보였습니다. 똑같이 밥과 국수를 파는 노점들, 빠르게 지나가는 오토바이 택시들. 그런데 뭔가 공기 중에 달랐습니다. 마치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고요함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으로 걸어가는데 그때 처음 들렸습니다. 낮고 우문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들을 봤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파도처럼요. 그들은 태국어와 영어로 된 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경제 정의를 지금 당장이라고 쓰인 팻말이 있었고 우리 일자리를 지켜라 라고 쓰인 것도 보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시위를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군중이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그들의 얼굴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작업복을 입고 있는 공장 노동자들, 흰 셔츠를 입은 사무직 직원들, 길거리 상인들, 선생님들까지 방콕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 건물들 사이로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돌아갈지 계속 걸어갈지 결정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군중이 저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땀 냄새, 길거리 음식 냄새가 뒤섞여 있었고 뭔가 날카로운 냄새도 났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게 최루탄 냄새였습니다. 사람들은 사방에서 저를 밀치고 있었고 누군가의 팔꿈치가 제 어깨를 쳤고 다른 사람은 제 발을 밟았습니다. 뒤로 물러서요.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군중이 갑자기 물결처럼 앞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마치 놀란 물고기 떼처럼요. 그때 그녀가 보였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가 땅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요.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군중을 헤치고 그녀에게로 갔습니다. 그녀의 안경은 떨어졌고 쇼핑백에서 오렌지가 도로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도와드릴게요. 제가 말하면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 웃으면서 더 깊게 패였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일한 손 같았습니다. 말라이예요. 제가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순간 큰 소리가 나서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흰 연기가 거리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따갑고 목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최루탄이야. 말라이가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더니 손수건에 물을 적셔서 저한테 건넸습니다. 입과 코를 가려요. 주변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사방으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고인 채로 저는 방패를 든 검은 제복의 진압 경찰들이 다가오는 걸 봤습니다. 그들은 마치 검은 곤충들처럼 대형을 유지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팔짱을 끼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왜 여기 온 거예요? 제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로 물었습니다. 말라이는 눈에 강한 결의가 담긴 채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에겐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은행이 대출이자를 갚지 못할 정도로 올렸습니다. 내 아들은 공장에서 일자리를 잃었고 딸은 더 이상 대학교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군중을 가리켰습니다. 우린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경제가 무너지면 다 같이 고통을 받아요.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전망조차 없습니다. 그녀의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우리 집 대리석 저택과 운전기사들, 가정부들, 휴가용 별장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도 경제 위기 속에서 돈을 잃었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은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 거였습니다. 더 많은 최루탄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말라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랑 같이 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안전한 곳을 알아요. 우린 메인 시위대에서 멀리 떨어진 좁은 골목길로 뛰어갔습니다. 다른 시위대도 우리 뒤를 따랐습니다. 경찰의 사이렌 소리와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방콕의 미로 같은 골목길을 지나면서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마침내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시위대의 눈에 들어간 최루탄을 씻어내 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물병을 건넸습니다. 숨을 고르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빠와 삼촌들이 저녁 식사 시간에 얘기하던 위험한 문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 노동자, 학생들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제 안전한 울타리 밖으로 나와서 진짜 방콕을 보게 된 거죠. 쇼핑몰과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사람들끼리 연결돼서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방콕이요. 말라이와 전화번호를 교환하면서 전 예전처럼 생각할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시위가 제 눈을 열어줬고 이제 그 눈은 닫히지 않을 거예요. 따끈따끈한 자스민 쌀밥 냄새가 식당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미 속이 복잡해서 밥맛이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만났던 말라이와 시위대 생각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들의 결연한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눈앞에 놓인 뜨끈한 똠얌 수프에 집중하려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식당 풍경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머리 위에 반짝이는 크리스털 샹들리에, 길게 놓인 테이블을 둘러싼 짙은 나무 의자들, 벽마다 걸려있는 비싼 그림들까지 그대로였죠. 그런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변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스프링롤 좀 건네주겠니? 엄마가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은색 접시를 엄마에게 건네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삼촌 솜차이는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금빛 시계가 반짝이며 그의 손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사업 얘기만 하더니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이 시위대들 진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니까. 삼촌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어제는 우리 사무실 건물 입구까지 막더라고. 어휴, 그 뻔뻔함 좀 봐. 삼촌은 포크로 음식을 푹 찌르며 말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넘어가려고 했지만 삼촌이 계속 말하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 위치도 모르고 말이야. 삼촌이 손을 휘저으며 마치 성가신 벌레라도 쫓아내듯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누가 이끌고 누가 따르는 건지 받아들여야 돼. 위치라뇨?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마치 터져버린 댐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 같았죠. 제 목소리가 큰 방 안에 울려 퍼지자 몇몇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삼촌, 저 그 시위대 사람들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 문제 일으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더는 잃을 게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이모 시리폰의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사촌 메이는 먹던 걸 멈추고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부드럽게 들릴 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빠가 경고하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가 뭔가 부적절한 말을 했을 때 쓰던 그 톤이었죠. 너는 이 상황의 복잡함을 모르는구나. 경제라는 건 말이지. 저 다 알아요. 제가 아빠 말을 끊었습니다. 저조차도 놀랐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 말라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공장이 문을 닫아서 일자리를 잃었대요. 애들은 몇 달째 새 옷도 못 입었대요. 그게 어떻게 공평해요? 엄마가 제 팔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여보, 여기서 이런 얘기는 좀... 그럼 언제 얘기해야 하죠? 저는 살짝 팔을 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싼 음식 먹으면서 사람들은 집을 잃고 있습니다. 약도 못 사고 애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고요. 삼촌 솜차이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세상에는 자연스러운 질서라는 게 있어. 삼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거지. 자연스러운 질서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대리석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이 큰 집에 살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절대 괜찮지 않아요. 제 목소리가 감정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뒤따라오는 침묵은 엄청났습니다. 이모, 삼촌, 사촌들 전부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갑자기 외국어라도 하는 것처럼 놀라워하며 쳐다봤습니다. 아빠는 젓가락을 조심스럽게 내려놨습니다. 앉아라. 아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지금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처음으로 세상이 똑바로 보이는 것처럼요. 어쩌면 우리가 바뀌어야 할 때일지도 몰라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더 낮아졌지만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을 지키는 대신 그걸 남을 돕는 데 써야 하지 않을까요? 엄마는 재빨리 대화를 사촌의 결혼식 얘기로 돌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테이블 여기저기서 불편해하는 기운이 뿜어져 나왔죠. 어린 사촌들은 저를 두려움과 놀라움이 섞인 눈으로 쳐다봤고 이모 시리포는 삼촌 솜차이에게 무언가를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는 자리에 다시 앉아 접시에 놓인 음식을 젓가락으로 휘저었습니다. 더는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후의 대화는 날씨나 누군가의 새 차, 최근 본 영화처럼 안전한 주제들로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었고 우리 가족을 대대로 지배해온 암묵적인 규칙을 도전하게 된 거였죠. 가족들이 제 눈을 피하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요. 제가 누려왔던 편안한 특권의 거품이 터져버렸고 더 이상 아무 일 없는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에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시위대의 얼굴들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특히 말라이의 따뜻한 눈빛과 결연한 표정이요. 비단 침대 시트에 몸을 누이고 고급 가구들로 둘러싸인 제 방에 있으면서도 뭔가 다 잘못된 느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가진 인맥을 이용하겠지만 그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네트워킹이 아니라 진짜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기로 한 거죠.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요리사가 자기 언니가 공장에서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을 때 저는 아는 모든 사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마침내 그분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줬습니다. 요리사가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몇 달 만에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가사, 도우미들도 조용히 저를 찾아와 친척이나 친구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원의 어머니는 돈이 없어서 필요한 약을 못 사고 있었고 정원사의 아들은 학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대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라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녀가 봉사하고 있던 지역 사회센터를 통해 연락을 했죠. 평소 입던 디자이너 옷 대신 단순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센터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저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시위 때 봤던 그 아가씨네요. 그녀가 따뜻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다시 만날 줄 알았습니다. 말라이는 저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소개해줬습니다. 3가지 일을 하면서도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만났고 전기 요금이 너무 비싸서 촛불을 켜놓고 공부하는 아이들도 봤습니다.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더 큰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역 사회센터에서 노트북을 펴고 일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기술과 필요한 일자리를 연결하는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었고 저희 가족이 알고 있는 병원들과 연락해 할인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과외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을 때는 예전에 다니던 사립학교 친구들을 설득해서 자원봉사를 하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가 하는 일을 지지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들은 티파티에서 제 이야기를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아? 그분들은 다른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촉망받던 아가씨였는데 몇몇 예전 친구들은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제가 미쳤냐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가장 속상했던 건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가 지역사회센터에서 저를 봤을 때였습니다. 그는 기부 사진 촬영을 위해 거기에 온 거였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노부인이 구직 신청서를 작성하는 걸 돕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서재로 부르셨습니다. 넌 지금 우리 가족을 창피하게 만들고 있어. 아버지는 화가 잔뜩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아. 저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만 아무리 압박이 들어와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저에게 힘을 줬거든요. 한부모 가정의 엄마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었을 때 그녀가 흘린 기쁨의 눈물은 그 어떤 사치품보다 저에게 소중했습니다. 제가 조직한 장학 프로그램 덕분에 재능 있는 학생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었을 때 그 아이의 미래가 눈앞에서 밝아지는 걸 봤습니다. 말라이와 저는 매주 함께 일하면서 더 큰 지원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 일을 희망의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자원을 가진 사람들과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거였거든요. 매일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저희에게 합류했습니다. 그 중에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도 있었죠. 어느 날 다른 부잣집 딸이 와서 저희가 하는 일에 감명을 받아 자기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제 위기로 가족을 잃은 대학생이 합류했죠. 일은 몸이 지칠 정도로 힘들었지만 보람은 컸습니다. 어떤 날은 발이 아프고 몸도 고단했지만 제 마음은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돌아오는 대리석 저택이 점점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짜 집은 낡은 의자들과 서명 용지, 일자리 공고로 가득 찬 지역 사회센터였습니다. 저의 이런 변화는 단지 남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도움을 준 사람들은 저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르쳐 줬고 그들의 회복력과 희망은 그 어떤 값비싼 교육으로도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부유한 가정의 특권을 누리는 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커뮤니티 센터의 메인 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서류 작업을 도와줬던 사람들, 여러 구호 단체와 연결해준 사람들, 많은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죠. 저희 부모님은 뒷줄에 앉아 계셨습니다. 불편해 보이긴 했지만 와주신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특권의 거품 속에서 살면서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보니 그 거품이 얼마나 작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기 힘을 찾도록 돕는 데서 나온다는 걸 배웠다고요. 우리가 사회적 계층 간에 쌓는 인위적인 장벽들에 대해 말했고 그 장벽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사람으로 볼 때 어떻게 허물어지는지도 이야기했습니다. 연설 후 사람들이 모여 저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다가오셨고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스럽다. 꼭 제 선택을 인정하는 건 아니었지만 시작은 되었죠. 그날 밤 큰 집의 침대에 누워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타고난 특권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변화의 도구로 변했습니다. 제 인맥, 교육, 자원들 모두가 제 삶을 편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부유한 집안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었고 이해와 변화를 향한 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게 항상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았고 진정한 저 자신이 된 것 같았습니다.